애들아, 저 여종이 여기서 장사를 한다고. 요즘은 장사를 쥐나 소나 다 하냐? 여종 주제에 감히 장사를 해? 당장 내쫓아라. 세도가의 비웃음이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천한 여종으로 살았지만 그녀에게는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보는 묘한 눈, 그리고 남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비밀을 아는 눈. 과연 그 신비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은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지역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곳을 향해 사랑의 하트를 날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영조 25년 동짓날 새벽이었습니다. 한양 도성에는 한방이 내리고 있었죠. 청계천 다리 위로 검은 도포를 걸친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재상으로 이름난 김정수. 그는 요즘 들어 잠을 이루지 못해 새벽마다 혼자 거리를 걸었어요. 세상이 참 각박해졌구나. 조정에는 당파 싸움만 가득하고 백성들은 굶주리는데 한숨을 내쉬며 다리를 건너던 그때였습니다. 다리 밑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응애, 응애,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김재상은 화들짝 놀라 다리 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 쌓인 다리 밑 그늘진 곳에 낡은 보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 작은 생명이 울고 있었어요. 저게 대체. 재상은 급히 다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손이 떨렸죠. 보자기를 조심스레 열자 파랗게 질린 갓난아기가 힘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기 곁에는 피가 묻은 비단 조각, 그리고 놀랍게도 궁중 표식이 새겨진 은놀이개가 놓여 있었어요. 재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궁중 물건이 아닌가? 손을 뻗어 놀이개를 들어보니 뒷면에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애, 궁중 후궁의 품께였죠. 더욱 놀라운 건 보자기 안쪽에 숨겨진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쓴 혈서였어요. 이 아이를 부탁하오. 부디 살려주시오. 글씨는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마치 쓰던 사람이 급히 숨을 거둔 듯했죠. 김재상은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은 생명이 그의 가슴에 안기자 미약하게 체온이 전해졌어요. 아기는 울음을 멈추고 재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재상은 아기의 눈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눈빛은 범상치 않구나. 맑고 깊은 눈동자였습니다.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궁중 물건이라니 이건 위험한 일일 수도. 재상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새벽거리는 고요했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는 급히 아기를 품에 감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눈발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죠. 집에 도착한 재상이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방마님이 깜짝 놀라 달려나왔습니다. 영감,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재상의 품에 안긴 아기를 보고 마님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새벽에 웬 아기를? 재상은 아내를 안채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죠. 피 묻은 비단, 궁중 놀이개, 그리고 혈서까지. 안방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감, 이건 범상치 않은 일입니다. 궁중 물건이라니 혹시 영모에 휘말린 건 아닙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집안이 화를 입을 수도. 재상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도 그게 두렵소. 하지만 그는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는 안방마님을 올려다보며 작게 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마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영감, 마이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마님의 손을 꼭 쥐었어요. 이 아이 눈빛이 보통이 아니구나.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상 부부는 슬하에 자식이 없었어요. 10년간 온갖 약을 쓰고 기도를 올렸지만 허사였죠.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신 아이가 아닐까요? 마님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재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 이 아이를 키우다가 훗날 화근이 될지.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이 추운 겨울에 다시 내다 버리란 말입니까? 마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저는 못합니다. 한번 품에 안은 아이를 차마. 재상은 아내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10년간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좋소. 재상이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키웁시다. 하지만 신부는 여종으로 해야 하오. 그래야 혹시라도. 알겠습니다. 여종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딸로 키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님은 아기를 꼭 껴안았어요. 아기는 편안하게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초양이라 지읍시다. 첫 향계라는 뜻이요. 이 아이가 우리 집안에 처음 찾아온 복이니까요. 재상의 말에 마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초양이 좋은 이름입니다. 그날 밤 재상 부부는 아기를 정성껏 씻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마임은 자신의 젖가슴에 아기를 안아보기도 했죠. 비록 젖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기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하지만 재상은 은놀이개와 혈서를 보며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이 물건들은 절대 남에게 보여선 안 된다. 그는 은놀이를 깊은 상자에 넣어 광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혹시나 이 아이의 출생이 밝혀지면 우리 집안이 혈서도 함께 넣고 상자를 꽁꽁 싸매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어요. 재상은 화들짝 놀라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검은 말을 탄 사내가 대문 앞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죠. 사내는 고개를 돌려 김재상 집을 물끄러이 바라보았습니다. 칼자루에 붉은 무언가가 묻어있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사내는 말을 몰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재상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누군가 알고 있다. 이 아이를 찾고 있어. 그는 안채로 돌아가 잠든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초양은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죠. 초양아, 내가 대체 누구의 아이기에 재상은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키리라. 하늘이 우리에게 보낸 아이를.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재상 집 안채만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어요. 한 생명이 새로운 가족의 품에 안긴 밤이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초양은 어느새 5살이 되었어요. 재상 부부의 정성어린 보살핌 속에서 자란 초양은 또래 아이들과는 확연히 달랐죠. 말을 배우는 속도가 빨랐고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초양아, 어제 장터에서 뭘 샀더냐? 안방마님이 물으면 초양은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무명세필, 바늘 20개, 실타를 10개, 그리고 엿 한 덩어리요. 은자 2양 석푼 썼고 거스름돈 7푼 받았어요. 허허이, 아이가 하인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5살 아이가 어찌 저리 셈이 빠릅니까? 재상은 흐뭇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하지만 초양의 진짜 재능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가짜를 구별하는 묘한 눈이었어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님이 초양의 손을 잡고 남대문 장터에 나갔죠. 초양아, 엄마 곁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알겠지? 네. 초양은 마님의 치마를 꼭 붙잡고 장터를 구경했습니다. 온갖 물건을 파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약재상 앞에서 백발의 할머니가 물건을 고르고 계셨어요. 영감이 인삼이 정말 좋은 거요? 그럼요. 금강산에서 캐온 산삼입니다. 드시면 병이 뚝 떨어지실 겁니다. 약재상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할머니는 주머니를 뒤적이며 은자를 꺼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초양이 마님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갔어요. 할머니, 안 돼요. 초양의 갑작스런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돌아보았어요. 할머니, 저 약재 사시면 안 돼요. 할머니는 놀라 초양을 내려다보았죠. 얘야, 무슨 소리냐. 저 약재는 가짜예요. 진짜 인삼은 저렇게 빨갛지 않아요. 그리고 냄새도 이상해요. 초양은 약재를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약재상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어요. 이 계집배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5살짜리가 뭘 안다고? 하지만 초양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약재는 독초를 인삼처럼 말린 거예요. 드시면 배탈 나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 아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약재상이 사기를 친 게 아닌가? 마침 지나가던 의원이 소동을 듣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초양이 다시 설명했어요. 할아버지, 저 약재 좀 확인해 주세요. 가짜 같아요. 의원은 반신반의하며 약재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세히 보고 냄새를 맡고 심지어 혀로 살짝 맛까지 보았죠. 잠시 후 의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상륙이라는 독초여. 인삼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먹으면 목숨이 위험하오. 장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 독초라고? 저 약재상 놈이 사람 잡으려 했구만. 약재상은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붙잡혔어요. 할머니는 초양을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애야, 내가 내 목숨을 구했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안방마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초양아, 넌 어떻게 알았니? 초양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어요. 그냥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색깔도 너무 빨갛고 냄새도 진짜 인삼과 달랐어요. 그날부터 초양의 소문이 장터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재상댁 어린 딸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신기한 눈을 가졌더라. 사람들은 초양을 신기하게 쳐다보았어요. 하지만 재상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너무 눈에 띄면 위험할 수도. 그래도 아이의 재능을 막을 수는 없었죠. 5년이 더 흘러 초양은 10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쑥쑥 자라고 얼굴도 점점 고와졌어요. 무엇보다 그 묘한 눈빛은 더욱 또렷해졌죠.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재상이 골동품 상인을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영감님, 이 그림은 조선 초기 안견의 작품입니다. 귀한 물건이지요. 상인은 자신만하게 두루마리를 펼쳐 보였습니다. 산소하였어요. 붓의 흐름이 매우 세련되어 보였죠. 참으로 아름답구나. 얼마요? 재상이 물었습니다. 은자 500양입니다. 500이라. 재상은 고민했습니다. 큰 돈이었지만 명작이라면 살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며 초양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차 가져왔어요. 오, 그래, 여기 놓어라. 초양은 차를 상위에 올려놓으며 그림을 힐긋 보았습니다. 순간 미간을 찌푸렸어요. 아버지, 왜 그러느냐? 상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계집애가 무슨 그림을 알아? 하지만 재상은 초양을 믿었죠. 뭐가 이상한데? 초양은 그림에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먹물 냄새가 너무 새 것 같아요. 조선 초기 그림이라면 최소 200년은 된 건데 이 냄새는 작년에 그린 것 같아요. 재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그림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러자 보이기 시작했죠. 종이의 색이 억지로 누렇게 물들인 흔적, 인장도 미묘하게 번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건 위작이구나. 재상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상인은 황급히 그림을 말아들며 도망쳤어요. 죄송합니다. 재상은 초양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초양아, 또 내가 나를 구했구나. 500냥을 날릴 뻔했어. 아버지, 저는 그냥 이상한 게 보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초양은 밤이 되면 늘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그녀를 안아주곤 했어요. 여인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죠. 내 딸, 미안하다. 어미가 지켜주지 못해서. 초양은 꿈에서 깨어나 베개를 적시곤 했습니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지? 왜 자꾸 나를 딸이라고 부르지? 알 수 없는 그리움과 슬픔이 가슴을 채웠어요. 그리고 또 2년이 흘렀습니다. 초양은 어느새 12살이 되었어요. 이제는 집안 살림을 거는 식한 소녀로 자랐죠.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초양은 광에서 묵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여기 먼지가 정말 많네. 구석진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먼지 쌓인 천으로 쌓인 무언가가 들어있었어요. 초양은 조심스레 천을 벗겼습니다. 순간 눈이 커졌죠. 은놀이개였어요. 그것도 보통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정교한 세공의 아름다운 문양, 그리고 뒷면에 새겨진 글자. 소위 초양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궁중 표식이야. 손이 떨렸어요. 왜 우리 집에 이런 게? 놀이를 들여다보던 초양의 눈에 상자 바닥에 놓인 종이가 보였습니다. 펼쳐보니 혈서였어요. 이 아이를 부탁하오. 부디 살려주시오. 초양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아이, 설마. 바로 그때 광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초양은 황급히 놀이와 혀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폭풍처럼 흔들렸죠. 나는 대체 누구지? 왜 궁중 물건이 나와 함께? 그날 밤 초양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달빛이 유난히 밝았어요. 그리고 저 멀리 담장 너머서 누군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스르륵 사라졌어요. 초양은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무서워. 뭔가 다가오고 있어. 세월은 빠르게 흘러 영조 37년이 되었습니다.
초양은 어느새 15살 소녀로 자랐어요. 키도 훌쩍 크고 얼굴도 고와졌지만 여전히 여종 신분이었죠. 하지만 재상 부부는 초양을 친딸처럼 아꼈고 초양도 두 분을 진짜 부모처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재상 김정수가 삭탈 관직을 당한 것입니다. 영감님께서 영모에 가담했다는 소문이 있다더군요. 아니, 재상님이 영모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인들은 수금거렸지만 이미 조정의 결정은 내려진 뒤였죠. 사실 영모가 아니라 당쟁에 휘말린 것이었습니다. 노론과 소론의 싸움에서 재상이 밀려난 거예요. 관청의 관리들이 몰려와 재산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은 압류, 이 집도 압류, 곡식도 압류, 하나하나 도장이 찍혀나갔어요. 재상은 사랑채에 앉아 망연자실했습니다. 평생을 나라를 위해 일했건만 하루아침에 이 꼴이 되다니. 안방마님은 눈물로 하루를 보냈죠. 영감, 이제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합니까? 미안하오, 내 잘못이오. 내 고집이 너무 세서. 재상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벌컥 열리며 도포를 입은 50대 사내가 당당히 들어섰어요. 하인들이 가로막으려 했지만 그는 거침없이 사랑채로 향했죠. 김재상, 오랜만이오. 재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대감. 세도가 박대감이었습니다. 노론의 핵심 인물로 조정을 좌지우지하는 권력가였죠. 이제 끝이군, 김재상. 박대감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가 언젠가 이렇게 될 줄 알았소. 소론 따위와 손잡더니 결국 꼴 좋게 되었구려. 대감께서 무슨 일로? 재상은 주막을 불끈 쥐었습니다. 변일 아니오. 그대 땅을 좀 사려고 왔지. 물론 활값에 말이오. 하하. 박대감은 품에서 문서 몇 장을 꺼냈어요. 북촌 땅 20지기, 은자 100이 넘기시오. 원래 천양은 하는 땅이지만 뭐 지금 처지에 누가 사주겠소. 재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대감은 사람의 고통을 즐기시는 게요. 고통, 이게 세상이요, 김재상. 약육강식이지. 박대감은 재상의 어깨를 툭툭 치며 나갔습니다. 생각해 두시오. 곧 채권자들이 몰려올 텐데 그때는 더 헐값이 될 거요. 하하. 그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재상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정말 끝인가? 다음 날부터 하인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먹고 살아야 떠나거라. 내가 미안하다. 재상은 그들을 붙잡지 않았어요. 일주일 만에 10명이 넘던 하인이 셋만 남았죠. 친척들도 하나둘 찾아왔지만 도움이 아니라 비난뿐이었습니다. 형님, 어찌 이 지경까지 됐습니까? 송씨 부인, 지금은 이제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조정에서 영모 취급받는 집안이라니. 송씨 부인은 재상의 사촌동생 부인이었어요. 평소에도 잘난 척하기던 여자였죠. 빨리 땅이라도 팔아 빚을 갚으십시오. 우리까지 피해보게 하지 마시고요. 안방마님은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송씨, 어찌 이럴 수가 있어. 한 집안 식구끼리. 식구.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요. 어서 정리하시오. 송씨 부인은 코웃음 치며 나갔습니다. 안채는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영감, 정말 땅을 팔아야 합니까? 어쩔 도리가 없소. 박대감이 헐값에 사겠다고 했으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채문이 열리며 초양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초양아. 재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식 앞에서 이런 꼴을 보이는 게 부끄러웠죠. 초양은 두 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장사를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재상이 놀라 초양을 보았어요. 내가 장사를? 예, 어려서부터 장터를 다니며 물건의 흐름을 봤습니다. 무엇이 팔리고 무엇이 남는지 압니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초양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안방마님은 초양의 손을 꼭 잡았어요. 초양아, 내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여종 신분으로 장사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니? 신분은 낮아도 마음까지 낮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집안을 살리고 싶습니다. 재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초양아, 하지만 아버지! 초양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제가 5살 때 할머니를 독약에서 구했던 거 기억하시죠? 10살 때 아버지를 위자끓임에서 구했던 것도요. 제 눈을 믿어주십시오. 제가 이 집안을 꼭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재상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다른 도리가 없었어요. 좋다, 해보거라. 재상이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송씨 부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문풍지로 안치 상황을 엿듣던 그녀는 기가 막혔어요. 뭐 주워온 여종에게 집안일을 맡기다니. 송씨 부인은 당장 안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형님, 정신 차리십시오. 송씨, 이제 그만. 주워온 여종 주제에 집안을 살린다고요? 채통이 말이 아닙니다. 동네방네 소문나면 우리 집안 얼굴을 어디에 내밀겠습니까? 송씨 부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초양은 송씨 부인 앞에 또박또박 섰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여종이지만 이 집안의 딸입니다. 제가 집안을 살리지 못하면 제 목을 치셔도 좋습니다. 이 계집이. 지금 송씨 부인이 손을 들여 했지만 안방만 이미 가로막았어요. 송씨, 우린 초양을 믿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시오. 좋습니다. 두고 봅시다. 나중에 망신만 당하지 마시고요. 송씨 부인은 분을 사기며 나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재상은 마지막 남은 은자 10량을 초양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게 전부다. 이것마저. 잃으면 걱정 마세요. 아버지 꼭 불려오겠습니다. 초양은 은자를 품에 깊이 넣었습니다. 안방마님은 초양의 옷깃을 고쳐주며 눈물을 훔쳤죠. 조심해라, 우리 딸. 내 어머니. 초양이 대문을 나서려는데 길 건너편에 검은 마차가 멈춰섰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리더니 박대감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는 초양을 물끄러이 바라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여종 계집이 장사를 한다고. 재미있군. 박대감은 마부에게 속삭했습니다. 저 계집을 감시하라.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고. 알겠습니다, 대감. 마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초양과 같은 방향으로 남대문 장터를 향해 초양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검은 마차가 자신을 따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죠. 이 열량이 집안의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두려워하지 말자. 나는 할 수 있어. 초양은 주먹을 꽉 쥐고 장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앞길은 여전히 안개처럼 불투명했어요. 초양은 남대문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각이었죠. 장터는 벌써 활기로 가득했어요. 무명사시오, 좋은 무명, 생선이여, 싱싱한 생선. 산인들의 외침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초양은 은자 10량을 꼭 쥐고 무명 도매상 앞에 섰어요. 아저씨, 무명 도다리 하나 주세요. 얼마짜리? 10량어치요. 도매상은 초양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종 계집애가 무명을 산다고 훔친 돈 아니냐? 아닙니다. 제 돈입니다. 초양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됐다. 10량이면 이거나 가져가. 삼류 무명이지만 어디 팔아먹기는 하겠지. 도매상은 먼지 쌓인 보다리 하나를 던졌습니다. 초양은 보다리를 받아들고 무거운 걸음으로 염색장 근처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팔아봐야지. 그녀는 길가에 자리를 펴고 무명을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죠. 무명 사세요. 좋은 무명입니다. 초양은 목이 쉬도록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고 저물어가도 한 필도 팔리지 않았어요. 주변 상인들이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여종이 장사를 한다고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덤벼들더니 꼴 좋게 됐네. 저 무명도 삼류잖아. 누가 사겠어. 초양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안 돼. 포기할 수 없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하지만 가슴은 점점 무거워졌죠. 이틀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고 누구도 무명을 사지 않았어요. 아가씨, 그 무명 너무 질이 떨어져요. 차라리 집에 가시지. 지나가더니 동정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초양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사흘째 저녁이 되자 초양은 보다리를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아버지, 미안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애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왜 울고 있니?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자 18살쯤 돼 보이는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거친 옷차림의 머금 같았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초양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석이라고 해. 북촌 이서방 머금이지. 아가씨는? 저는 초양이요. 초양아씨, 장사가 안 되나 보네. 내가 보기엔 무명질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석이는 무명을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초양의 눈에 희망이 살아났어요. 그럼 다만 팔 곳을 잘못 잡은 것 같아.
여기는 일반 백성들이 다니는 곳이니 좋은 무명을 찾지. 이런 무명은 그럼 어디서 팔아야 하나요? 글쎄, 생각해봐야지. 서기는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다 무릎을 탁 쳤어요. 아, 궁중상궁들. 네, 궁중상궁들이 가끔 새벽에 장터에 나와 소곶감으로 쓸 무명을 사러 오거든. 화려한 건 필요 없고 염색 잘 먹는 걸 찾지. 초양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새벽이요? 그래, 내일 새벽 일찍 염색장 바로 앞에 자리 잡아봐. 내가 그 시간에 지나가는 걸 봤거든. 고맙습니다, 서기 나을리. 초양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서기는 얼굴이 빨개지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을리는 무슨, 그냥 서기라고 불러. 나도 머금인걸. 아, 저에게는 은인이세요. 서기는 초양의 환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나는 머금이고 저 아가씨는 감히 마음을 품을 수 없어.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초양은 동이 트기도 전에 염색장 앞에 자리를 잡았어요. 손에는 무명보다리를 꼭 쥐고 있었죠. 제발 오늘은 팔려야 해.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 멀리서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안악 둘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궁중 상궁들이었어요. 초양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마, 좋은 무명 있습니다. 상궁들이 걸음을 멈추고 초양을 보았어요. 무명질은 어떠냐? 직접 보시겠습니까? 초양은 무명한 피를 펼쳐 보였습니다. 상궁 하나가 만져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질은 좋지 않지만 염색이 잘 먹을 것 같구나. 그렇습니다, 마마. 이 무명은 염색을 3번 해도 빛이 바르지 않습니다. 소곶감으로 최고입니다. 상궁들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소감이라? 맞아. 우리가 찾던 게 바로 이런 거야. 얼마냐? 나이든 상궁이 물었어요. 초양은 순간 고민했습니다. 너무 비싸면 안 사고 너무 싸면 손 내고 안 피래. 성냥입니다, 성냥. 상궁들이 망설이는 듯 했어요. 초양은 급히 덧붙였습니다. 마마, 전부 사시면 할인해드리겠습니다. 10필에 25엄이면 어떻겠습니까? 상궁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좋다, 전부 죽어라. 초양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명을 포장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상궁이 은자 25엄을 건네주었어요. 다음에 또 좋은 물건 있으면 여기 나와 있거라. 우리가 찾아올 테니. 감사합니다, 마마. 감사합니다. 초양은 허리가 부러지도록 절을 했습니다. 상궁들이 사라진 후 초양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은자를 세웠어요. 하나, 둘, 셋, 25. 열량이 25양이 됐어. 1년이 흘렀습니다. 초양은 이제 16이 되었어요. 그동안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했죠. 박대감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초양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드디어 종로 한 구석에 작은 포목을 열 수 있었어요. 간판에는 경화상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초양아, 정말 내가 가게 주인이 되다니. 안팡마님은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아직 작지만 꼭 크게 키워보겠어요. 초양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죠. 재상도 흐뭇하게 웃었어요. 우리 딸 자랑스럽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화려한 옷을 입은 30대 여인이 들어왔어요. 짙은 화장에 눈매가 매서웠죠. 여기가 소문난 경화상해로구나. 여인은 가게를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초양은 정중히 물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웃기는구나. 나는 여기 경쟁자야. 이름은 금녀. 종로 최고 포목상의 주인이지. 금녀는 초양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여종 출신이 상단주인.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네. 하지만 말이야. 그녀는 초양에게 바짝 다가왔어요. 장사는 혈통이 중요해. 천한 것은 아무리 애써도 천한 법이지. 곧 무너질 거야, 너 같은 건. 전 무너지지 않습니다. 초양은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금녀는 비웃으며 나갔죠. 두고 보자고. 한 달 뒤였습니다. 초양의 가재에 손님 하나가 찾아왔어요. 짱인장 계시오? 네, 제가 주인입니다. 나는 한강 선착장의 최도가요. 큰 거래를 하나 제안하려 왔소. 최도가는 근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 배가 중국에서 비단 500필을 실어오는데 미리 사줄 사람을 찾고 있어. 은자 500이면 돼요. 초양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500이요? 그래, 나중에 팔면 1000양은 받을 거요. 큰 기회지.
초양은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까지 모은 돈이 딱 500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걸어야 하는 거래였죠. 시간이 없소. 내일까지 답을 주시오. 최도가 나간 후 초양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잡으면 정말 큰 상인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잘못되면 다음 날 아침 초양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녀는 500 전부를 최도가에게 건넸어요. 좋아. 보름 뒤 비단이 도착하면 연락하겠소. 최도가는 은자를 받아들고 사라졌습니다. 초양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번만 성공하면. 하지만 보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죠. 초양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석희, 나을 한강 선착장에 가서 알아봐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초양아 씨. 석희가 선착장을 찾아갔지만 돌아온 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초양아 씨, 최도가라는 사람은 없어요. 선착장 사람들이 모두 모른대요. 뭐라고요? 초양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기꾼이었어요. 그자는 여러 상인들을 속여온 자래요. 종로관나에 수배도 되어 있다고. 초양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집으로 돌아온 초양은 재상 부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을 털어놓았죠. 500을 다 잃었습니다. 안방마님은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500이라니. 재상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초양아, 그게 정말이냐?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초양은 마루에 이마를 박으며 울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은 정말 끝이구나. 재상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송씨 부인 말이 맞았어. 여종에게 맡긴 내가 잘못이었지. 영감, 안방마님이 소리쳤지만 재상은 고개를 저었죠. 이제 박대감에게 땅을 팔 수밖에. 초양은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벌어오겠습니다. 어떻게? 500을 이미 늦었다. 초양은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어요. 석기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죠. 초양아 씨, 문 열어요. 가세요. 전 이제 아무개도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아버지를 2번 망하게 했어요.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나아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초양은 몰래 집을 빠져나왔어요. 달빛만 밝은 밤이었죠. 그녀는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강물은 검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나만 없으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편해지실 거야. 초양은 강변에 섰습니다. 물은 차가워 보였죠. 미안해요. 아버지, 어머니. 그녀는 눈을 감고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초양아. 뒤에서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방마님이었습니다. 마님은 달려와 초양을 뒤에서 꼭 껴안았죠. 안 돼. 절대 안 돼. 어머니, 어떡해? 석기가 알려줬다. 내가 이상하다고. 나는 알았어. 우리 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마님은 울며 초양을 더욱 세상도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초양아, 제발. 초양은 마임의 품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2번이나 망하게 했어요. 차라리 제가 쓸모없다고. 안방마님이 초양을 돌려세웠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초양을 똑바로 보았죠. 너는 우리 지간의 희망이었다. 지난 1년 동안 내가 없었으면 우리는 진작 무너졌어. 돈을 잃었다고? 그게 뭐가 중요하니? 하지만 돈은 다시 벌어도 너는 못 구한다. 마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우리가 너를 여종으로 입적시킨 건 사실이야.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너는 진짜 딸이었어. 피는 안 섞였어도 마음은 진짜 엄마란다. 재상도 무릎을 꿇고 초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초양아, 내가 너무 야박했구나. 너를 탓한 게 아니었어. 내 무능함에 화가 났던 거야.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린 부자다. 초양은 2분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집으로 가자. 함께 가자. 우리 셋이 함께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마님이 초양의 손을 꼭 잡았어요. 셋은 서로를 부축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 멀리 나무 뒤에 서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금녀였습니다. 저런 가족이. 금녀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녀도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온 사람이었죠. 돈만 쫓으며 살았고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혈육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금녀는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초양은 재상 부부와 함께 밥상 앞에 앉았어요.
초양아, 밥 먹어라. 내 어머니. 초양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그만해. 이제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재상이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천천히 함께. 바로 그때 대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누구십니까? 석기가 문을 열자 뜻밖의 사람이 있었어요. 금녀였습니다. 당신? 왜? 초양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금녀는 초양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내가 미안하오. 네, 사실 최도가는 내가 보낸 자요.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금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대감이 내게 돈을 주며 당신을 망하게 하라고 했소. 나는 그 돈에 눈이 멀었지. 재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그럼 당신이. 죄송합니다. 그 금녀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젯밤 당신 내 가족을 봤소. 혈육도 아닌데 저렇게 서로를 아끼는 모습을 나는 평생 돈만 쫓았소. 누구도 믿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지. 하지만 어젯밤 깨달았소. 내가 진짜 가난뱅이라는 걸. 금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기 있어, 500. 그녀는 은자주머니를 내밀었어요. 박대감이 준 돈이요. 이걸로 다시 시작하시오. 초양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받으시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요. 그리고 금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당신을 돕겠소. 함께 박대감에게 맞서자고. 나 혼자서는 외롭소. 안방마님이 금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시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에게 우리 집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 금녀는 펑펑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느낀 순간이었죠. 초양도 금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해요. 우리 함께. 고맙소. 그날부터 금녀는 초양의 진짜 동료가 되었습니다. 두 여인은 손을 맞잡고 다시 일어서기로 했죠. 석기도 옆에서 활짝 웃었어요. 이제 우리가 박대감아 이기는 거야. 희망의 빛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초양은 뛸 듯이 기뻐하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자 재상 부부가 마당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초양아, 아버지, 어머니. 초양은 은자주머니를 쏟아냈습니다. 은풋동전들이 마당에 쏟아졌죠. 이게 다 뭐냐? 재상이 놀라 물었습니다. 팔았어요. 무명을 다 팔았어요. 열량이 25이 됐어요. 안방마님은 초양을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 정말 해냈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양이 대문 앞에 나가보니 기둥에 편지 한 장이 꽂혀 있었어요. 피로 쓴 듯한 붉은 글씨였습니다. 여종 주제에 돈을 만지다니 조심하지 않으면 다친다. 초양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왜? 바로 그때 담장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초양이 돌아보자 검은 그림자가 휙 사라졌습니다. 누구세요? 초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은 없었고 바람만 스산하게 불었죠. 초양은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그날 밤 재상 부부에게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재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박대감, 그자의 짓이 틀림없다. 초양아, 위험하면 그만두자. 안방마님이 걱정세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초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시작인걸요. 겁먹으면 집니다. 바로 그때 뒷마당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냐? 재상이 소리쳤습니다. 저예요. 서기입니다. 머멈석기가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왔죠. 서기, 나으리, 이 밤에 왜? 초양이 놀라 물었습니다. 아까 초양 아시집 근처에서 수상한 자들이 서성이는 걸 봤어요. 그래서 서기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제가 밤마다 지키겠습니다. 서기 나으리, 초양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요. 서기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대상은 서기의 어깨를 두드렸죠. 고맙네. 자네 같은 친구가 있어 다행이야. 그날부터 서기는 밤마다 김재상집 담장 밖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추운 밤에도 꼼짝 지켰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초양은 무명장사에서 명주장사로 키워나갔어요. 25이 50이 되고 50이 100이 되었죠. 하지만 박대감의 방해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도매상이 갑자기 물건 공급에 끊었어요. 초양 아가씨, 미안하지만 더는 못 팔겠어. 왜요? 돈은 제때 드렸잖아요. 박대감이 나한테 압력을 넣었어. 자네에게 물건 팔면 내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고. 또 어느 날은 초양이 펼쳐놓은 물건에 먹물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밤사이 누군가 저지른 짓이었죠. 누가? 왜 이래? 초양은 망가진 명주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기가 달려왔어요. 초양아 씨, 괜찮아요. 석이, 나을리 누군가가 계속 저를 박대감 놈들이라 내가 봤어. 어젯밤 검은 옷 입은 자들이 물건을 망치는 걸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신고? 박대감이 관청까지 손을 쓰고 있는데 누가 들어줄까? 그래도 초양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터 자리를 바꾸고 물건을 몸에 지니고 다니며 팔았어요. 6개월 만에 드디어 은자 100냥을 모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100냥이에요. 재상 부부는 기뻐하며 초양을 안았죠. 우리 딸 정말 대단하구나.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작은 가게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초양이 장터에 임시로 세워둔 작은 천막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불이야, 불! 사람들의 비명소리에 초양이 뛰어갔습니다. 천막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안에 있던 물건들이 모두 재가 되고 있었어요. 안 돼, 내 물건들. 초양은 불 속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석기가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초양아 씨, 위험해요. 하지만 초양은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박대감의 하수인 둘이 불타는 천막을 바라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크크크, 여종 주제에 돈을 번다고. 대감님 지시대로 했으니 상을 받겠군. 그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초양은 재 속에서 홀로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석기는 초양의 어깨를 감싸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박대감 꼭 갚아주겠어. 해시태그, 제육장, 제기, 그리고 의외의 동료. 금녀가 가져온 500으로 초양과 금녀는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초양은 바로 장사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금녀 언니, 우선 직광부터 정리하고 싶어요. 광을? 왜?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래요. 초양의 눈빛에는 묘한 확신이 서여 있었죠. 다음 날 아침부터 초양과 금녀는 김재상 집 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헉, 기침 나온다. 여기 언제 정리했던 거야? 금녀가 코를 막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오래됐죠. 할아버지 때부터 쌓인 물건들이래요. 초양은 하나하나 살펴보며 광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구석진 곳에 낡은 천으로 덮인 커다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초양이 천을 벗기자 백자 항아리가 모습을 드러냈죠. 표면에는 시간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은은한 빛깔이 살아있었어요. 그냥 옛날 항아리 아니야? 술이라도 담았던 거겠지. 금녀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양은 달랐어요. 항아리에 가까이 다가가 무늬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 무늬 삼태기 문양이에요. 초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삼태기? 그게 뭔데? 임금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는 상징이에요. 세조 시절 왕실에서만 쓰던 무늬라고 들었어요. 초양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설마 이게 진짜라는 거야?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색깔, 이 질감 보통 백자가 아니에요. 궁중 잠금소에 가져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금녀는 반신반의했지만 초양을 믿기로 했습니다. 좋아, 가보자고. 하지만 가짜면 어떡해? 그땐 제가 책임질게요. 이틀 후 두 여인은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싸서 궁중 잠금소로 향했습니다. 석기가 지게에 항아리를 지고 함께 갔죠. 초양아 씨, 무겁진 않지만 깨질까 조심스럽네요. 천천히 가요. 석기 나을리. 잠금소에 도착하자 늙은 감정관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 항아리 좀 봐주세요. 혹시 귀한 물건인지. 감정관은 처음엔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천을 벗기고 항아리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그는 항아리를 여러 각도로 돌려보고 무늬를 살폈어요. 손끝으로 질감을 확인하고 햇빛에 비춰보기도 했죠. 어디서 났느냐? 저희 집 광에 있었습니다. 초양이 대답했습니다. 집안이 어디냐? 북천 김재상입니다. 감정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세조 시절 어주 항아리다. 삼태기 문양에 비체까지 완벽하게 살아있으니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국보급이옵니다. 초양과 금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말요? 그렇소. 이런 항아리는 궁중에도 3개밖에 없소. 대체 어짐인가해. 일주일 뒤 조정에서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항아리는 궁중으로 들어가고 그 대가로 은자 2,000냥이 하사되었죠. 2,000냥, 재상 부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초양아, 내가 또 안방마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재상도 초양을 꼭 껴안았죠. 우리 딸 정말 하나를 보낸 아이구나. 금녀도 웃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초양, 내 눈은 진짜 신기해. 어떻게 알았어? 그냥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요. 2,000냥,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초양과 금녀는 의논 끝에 종로 한복판에 큰 포목을 다시 열기로 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하는 거야. 간판도 크게 달고 금녀가 의욕을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언니, 우리끼리만 잘 살면 안 돼요? 응? 무슨 소리야? 다른 상인들과도 함께 가야 해요. 혼자 독식하면 시샘받고 결국 무너져요. 배운 거 있잖아요. 초양의 말에 금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나도 혼자 욕심부리다가 외로웠어. 한 달 후 상해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초양은 개업 첫날 종로의 모든 상인들을 초대했죠. 여러분, 저희 경화상회는 혼자 잘 살려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가려 합니다. 초양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가 물건을 싸게 떼오면 다른 분들께도 같은 값에 나눠드리겠습니다. 함께 이익을 보는 거예요.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그런 상단이 어디 있어? 믿어도 되는 건가? 하지만 초양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명주를 대량으로 떼올 때 다른 상인들에게도 같은 가격에 팔았어요. 처음엔 의심하던 상인들도 하나 둘 믿기 시작했죠. 초양 아가씨는 다르네. 진짜 장사꾼이야. 저 아이의 어찌 저런 마음을 가졌을까? 석 달이 지나자 종로 상인들 대부분이 경화상회와 손을 잡았습니다. 초양의 상생 철학이 통한 거예요. 금녀도 감탄했죠. 초양, 내가 옳았어. 함께 가니까 더 크게 되는구나.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없었으면 전 혼자 할 수 없었어요. 두 여인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경화상회는 한양을 넘어 지방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전주, 대구, 평양까지 지점을 열었죠. 초양아 씨, 이제 조선 팔도에 우리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석기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 초양은 꿈만 같았어요. 3년 전 다리 밑에 버려진 악기였던 자신이 이제 조선 최고의 상인이 되다니. 재상 집안도 완전히 일어섰습니다. 빼앗겼던 땅도 되찾고 하인들도 돌아왔어요. 초양아, 다 내 덕분이다. 재상은 매일 초양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안방마님은 초양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세상에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박대 가문이 모든 걸 지켜보며 이를 갈고 있었어요. 여종 출신이 감히 나보다 부자가 되다니. 그는 책상을 탁 내리쳤습니다. 대감님, 어찌하시겠습니까? 하수인이 물었죠. 이번엔 다르게 간다. 관청을 움직여라. 관청이요? 그래, 초양이를 법으로 접는 거다. 여종 신분으로 허가 없이 장사한 죄, 세금을 제대로 안 낸 죄, 모든 조은이 죄목을 만들어라. 며칠 후였습니다. 초양이 가게에 있는데 포졸들이 몰려왔어요. 초양이가 누구냐? 제가 초양입니다. 관하러 가자. 내게 혐의가 있다. 혐의요? 무슨 혐의입니까? 여종 신분으로 허가 없이 장사를 했다. 게다가 탈세 혐의도 있다. 초양은 황당했습니다. 허가는 아버지 이름으로 받았고 세금도 빠짐없이 냈습니다. 말이 많구나. 어서 따라오지 않겠느냐? 금녀가 달려들어 막았습니다. 잠깐, 이건 말도 안 돼. 비켜라. 포졸이 금녀를 밀쳤어요. 서기도 달려왔지만 역부족이었죠. 초양은 금녀와 서기를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서기, 나을리. 저는 떳떳하니까 보겠어요. 하지만 아버지께 알리고 대신들께 말씀드리면 돼요. 걱정 마세요. 초양은 담담하게 포졸대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관청으로 가는 길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포졸들이 갑자기 길을 바꿔 외진 곳으로 향한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관청은 저쪽인데 입 다물고 따라오기만 해. 초양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허름한 창고 앞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안에는 박대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초양아. 박대감의 비웃음이 으스맸습니다. 박대감. 초양은 뒤로 물러섰지만 포졸이 막아섰죠. 놀랐나? 이 포졸들은 다 내 사람이지. 관청도 내 손이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무슨 짓? 당연한 일이지. 여종 주제에 나보다 잘 사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오늘부터 너는 내 종이 될 거다. 절대 안 됩니다. 초양이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고? 흐흐흐. 법으로도 안 되니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아무도 너를 찾지 못할 거다. 박대감이 손짓하자 포졸들이 초양을 붙잡으려 했어요. 바로 그때 창문이 박살나며 누군가 뛰어들었습니다. 초양아 씨, 석이었어요. 그는 공봉을 휘두르며 포졸들을 쓰러뜨렸죠. 빨리 도망쳐요. 석이 나으리. 초양은 석이가 만든 틈을 타고 창고를 빠져나갔습니다. 밤거리를 정신없이 달렸어요. 뒤에서 박대감의 고함 소리가 들렸죠. 쫓아, 저의 집을 잡아. 초양은 골목길을 누비며 도망쳤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또 걱정 끼쳐드려서. 청계천 다리까지 왔을 때 초양은 멈춰섰습니다. 이곳은 자신이 버려졌던 곳이었죠. 왜 제 인생은 이렇게 힘든 걸까? 초양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지? 왜 태어났지? 그때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대가 찾는 답은 궁중에 있어. 초양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낡은 승복을 입은 노승이 서 있었어요.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은 자비로웠죠. 스님, 무슨 말씀이신지. 때가 됐소.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노승이 말을 잇기도 전에 저 멀리서 횃불과 함께 포졸들이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빨리 도망가시오. 노승이 초양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둘은 골목길로 숨어들었고 포졸들은 그 앞을 그냥 지나쳐갔어요. 휴, 살았다. 초양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스님,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던 건가요? 제 답이 궁중에 있다니. 여기서는 위험하오. 나를 따라오시오. 노승은 초양을 이끌고 북악산 자락에 작은 암자로 향했습니다. 암자는 초라했지만 깨끗했어요. 노승은 초양에게 차 한 잔을 내밀었죠. 마시고 진정하시오. 감사합니다. 초양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셨습니다. 노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문을 열었어요. 그대는 자신이 누구의 딸인지 아는가? 저는 다리 밑에 버려진 아기였습니다. 부모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대를 괴롭혀왔겠구나. 노승은 품에서 낡은 족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족자를 펼치자 한 여인의 초상화가 나타났어요. 아름다운 얼굴에 슬픈 눈빛을 가진 여인이었죠. 초양은 순간 숨이 멎습니다. 이분은 꿈에서 본 적 있는가? 네, 어릴 때부터 꿈에서 계속 보던 분이에요. 대체 누구십니까? 노승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씨 부인이요. 20년 전 영모로 몰려 죽은 이판서의 부인이지. 초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영모, 역적에? 아니요. 그것은 누명이었소. 노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판서는 충신이었소. 하지만 당시 권력을 잡으려던 자들이 영모를 꾸며 그분을 죽였지. 온 집안이 멸문당했소. 그럼 전... 초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대는 이씨 부인이 마지막 힘을 다해 살려낸 딸이요. 부인은 그대를 낳고 피를 흘리며 천계다리 밑에 숨겨두었소. 그리고 혈서를 남겼지. 이 아이를 부탁하오 라고. 초양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제 어머니. 그렇소. 그분은 그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 그리고 하늘이 김재상을 보내 그대를 구했지. 하지만 스님은 어떻게 이 모든 걸 아십니까? 나는 당시 이판석의 시종승이었소. 부인의 마지막을 지켰고 그대가 살았는지 20년간 찾아왔지. 최근에야 김재상 댁에 초양이라는 아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확인했소. 초양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진실을 알려주셔서. 하지만 조심하시오. 박대감, 그의 아버지가 바로 이판서를 모함한 장본인이요. 만약 그가 그대의 정체를 알게 되면 제가 역적의 후손이라고 소문낼 거군요. 그렇소. 그럼 김재상 일가도 연자제로 위험해질 것이요. 초양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 날 새벽 초양은 암자를 떠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재상 부부와 금녀석이가 밤새 깨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초양 아방마님이 달려와 초양을 꼭 껴놨습니다. 어디 갔었니? 석이가 내가 도망쳤다고 해서 걱정했잖니. 죄송해요, 어머니. 초양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박대감이 자신을 납치하려 했던 일, 노승에게서 들은 진실까지. 재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내가 이판서의 내 아버지, 저는 영모로 몰린 집안의 후손입니다. 영모가 아니라 누명이었다고 했잖아. 안방마님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초양의 목소리도 떨렸죠. 만약 박대감이 이 사실을 조정에 알리면 아버지와 어머니도 연자제로. 그럼 어쩌자는 거냐? 재상이 물었습니다. 초양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가 떠나야 합니다. 뭐, 안 돼. 재상 부부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초양아, 무슨 소리냐? 아버지, 제가 이 집에 있는 한 여러분이 위험합니다. 차라리 제가 혼자 멀리 떠나면 절대 안 된다. 재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20년 동안 너를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내보낼 수 있겠느냐? 하지만 아버지, 초양아, 안방마님이 초양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피는 안 섞였어도 너는 우리 딸이다. 딸을 지키는 게 부모의 도리야. 우리가 죽더라도 너를 보낼 수 없어. 금녀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초양, 나도 너를 도울 거야. 우리 함께 싸우자. 금녀 언니. 서기도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초양아 씨, 저도 목숨 걸고 지킬 겁니다. 초양은 눈물을 쏟으며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정말. 하지만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박대감이 하인을 거느리고 김재상 집에 찾아왔어요. 김재상, 나와보시오. 박대감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상이 사랑채에서 나왔죠. 박대감,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긴 초양이를 내놓으시오. 무슨 소리요? 아직도 모르시오. 그 계집이 누구의 딸인지. 박대감은 냉소를 지으며 품에서 낡은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판서 집안 족보요. 이판서의 부인이 영조 25년 동짓날 딸을 낳고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그 딸의 이름도 적혀 있지. 이 초양이라고. 재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대감, 그게 무슨? 초양이는 역적의 후손이요. 영모로 멸문당한 집안의 핏줄이지. 그런 아이를 20년이나 숨겨 키웠으니 김재상 그대도 역적과 한패 아니요. 마당에 있던 하인들이 수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적의 후손이라니 큰일 났구나. 박대감은 비웃으며 초양을 가리켰어요. 저 계집을 조정에 넘기시오. 그럼 그대 집안은 화를 면할 것이오. 안 그러면 연자제로 모두 죽소. 초양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초양아, 안 돼. 안방마님이 초양을 붙잡았죠. 어머니, 이게 최선이에요. 제 때문에 여러분이 죽을 순 없어요. 아니다. 재상이 초양 앞을 막아섰습니다. 박대감, 그대가 초양이를 데려가려면 내 시체를 밟고 가시오. 김재상, 정신 차리시오. 역적의 딸을 지키다가 온 집안이 망할 텐데. 망하면 망하지. 내 딸은 못 내준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리며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두가 돌아보았죠. 관복을 입은 관리 하나가 말에서 내려 마당으로 걸어왔습니다. 손에는 황색 교지가 들려 있었어요. 누구시오? 박대감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관리는 교지를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전하의 명을 받들어 왔노라. 암행어사 출두. 순간 마당이 뒤집어졌습니다. 포졸들이 창을 떨어뜨리며 무릎을 꿇고 하인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엎드렸죠. 박대감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사는 천천히 교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영조 임금의 친필이 선명했어요. 짐은 20년 전에 억울한 일을 바로잡으려 한다. 이판서는 충신이었으나 간신들의 모함으로 죽었으니 이제 그 명예를 회복하노라. 초양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하께서 아버지의 누명을. 어사는 초양 앞에 섰습니다. 그대가 이판서의 딸 초양이냐? 네, 그렇습니다. 전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아셨다. 20년 전 그대를 첨개천 다리 밑에 숨긴 것도 김재상에게 그대를 맡긴 것도 모두 선왕의 뜻이었느니라. 선왕의 뜻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영조대왕께서는 이판서의 억울함을 알고 계셨다. 하지만 당시 권력이 약해 바로잡지 못했지. 그래서 그대만이라도 살리려 김재상을 보낸 것이다. 재상도 놀라 무릎을 꿇었어요. 그럼 제가 초양이를 주운 것도 그렇다. 우연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었느니라. 어사는 박대감을 노려보았습니다. 박대감, 그대 아버지가 20년 전 충신을 모함해 죽인 진짜 역적이다. 증거는 이미 다 모았다. 그럴 리가. 박대감은 뒷걸음질 쳤어요. 그대를 잡아들이라. 선을 속이고 충신을 죽인 역적의 아들이니 당장 옥에 가두어라. 포졸들이 박대감을 붙잡았습니다.
놓아라, 놓으라고. 박대감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어사는 다시 초양을 향했습니다. 초양, 그대의 아버지 이판서는 이제 충신으로 복권되었다. 그대도 역적의 딸이 아니라 충신의 딸이다. 초양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역적이 아니셨구나. 재상 부부도 초양을 꼭 껴안고 함께 울었어요. 어사는 마지막으로 교지를 낭독했습니다. 짐은 충신 이판서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딸 초양에게는 정삼품 품계를 내리며 김재상 부부에게는 양로 삼을 것을 허락하노라.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만세, 만세! 금녀와 석기도 눈물을 흘리며 손을 쳤죠. 초양은 재상 부부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정말 당당하게 어머니의 딸이에요. 그럼 당연하지. 한 달 뒤였습니다. 김재상 집안의 사당 앞에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양녀 입적의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재상은 초양의 손을 잡고 사당 앞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초양이는 김씨가 정식딸입니다. 재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초양은 사당에 절을 올렸어요. 조상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불려한 딸 초양이 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송씨 부인도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그녀는 초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초양아, 아주머니가 미안하다. 너를 괴롭혔던 것을. 아주머니, 일어나세요. 초양이 송씨 부인을 부축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송씨 부인은 초양을 꼭 껴안고 울었죠.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경화상회는 이제 조선 최고의 상단이 되었습니다. 초양과 금녀는 팔도에 지점을 두고 수백 명의 점원을 거느렸어요. 하지만 초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이들을 도왔고 정직한 장사를 했죠. 초양아 씨, 이번 달 수익이 은자 5천냥입니다. 서기가 장부를 들고 보고했습니다. 절반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세요. 나머지는 저축하고요. 역시 초양아시답네요. 금녀도 옆에서 웃었습니다. 초양, 너는 정말 대단해. 초양, 너는 정말 대단해. 경화상회는 이제 조선 최고의 상단이 되었습니다. 초양과 금녀는 팔도에 지점을 두고 수백 명의 점원을 거느렸어요. 하지만 초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이들을 도왔고 정직한 장사를 했죠. 초양아 씨, 이번 달 수익이 은자 5천냥입니다. 서기가 장부를 들고 보고했습니다. 절반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세요. 나머지는 저축하고요. 역시 초양아시담요. 금녀도 옆에서 웃었습니다. 초양, 너는 정말 대단해. 이날을 기다렸구나.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만세, 만세. 금녀와 석기도 눈물을 흘리며 손을 쳤죠. 초양은 재상부부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정말 어머니의 딸이에요. 그럼 당연하지. 한 달 뒤였습니다. 김재상 집안의 사당 앞에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양녀 입적의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재상은 초양의 손을 잡고 사당 앞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초양이는 김씨가 정식딸입니다. 재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초양은 사당에 절을 올렸어요. 조상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불려한 딸 초양이 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송씨 부인도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그녀는 초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초양아, 아주머니가 미안하다. 너를 괴롭혔던 것을. 아주머니, 일어나세요. 송씨 부인이 송씨 부인을 부축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송씨 부인은 초양을 꼭 껴안고 울었죠.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경화상회는 이제 조선 최고의 상단이 되었습니다. 초양과 금녀는 팔도에 지점을 두고 수백 명의 점원을 거느렸어요. 하지만 초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이들을 도왔고 정직한 장사를 했죠. 초양아 씨, 이번 달 수익이 은자 5천냥입니다. 서기가 장부를 들고 보고했습니다. 절반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세요. 나머지는 저축하고요. 역시 초양아시답네요. 금녀도 옆에서 웃었습니다. 초양, 너는 정말 대단해. 부자가 되어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없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어요. 두 여인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기는 초양을 물끄러이 바라보았어요. 초양아 씨, 나는 평생 당신 곁을 지킬게요. 말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초양도 서기의 마음을 알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넘지 못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초양은 시집을 가지 않았어요. 대신 평생 부모님을 모셨죠. 초양아, 너도 시집갈 나이인데. 안방마님이 걱덩스에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여러분 곁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해요. 초양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재상도 초양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딸 정말 효녀구나. 초양은 매일 아침 부모님께 문안을 드리고 저녁에는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재상이 70세를 넘기자 몸이 약해졌어요. 초양은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초양아, 너 때문에 우리 인생이 행복했단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전 아직 보답도 못했는데. 아니야, 내가 우리 딸이 되어준 것만으로 충분해. 재상은 초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몇 달 후 재상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초양은 3년 동안 심사리를 했습니다. 안방마님도 10년 뒤 재상의 뒤를 따랐죠. 초양은 부모님 묘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음 생에도 꼭 여러분의 딸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 후로도 초양은 매년 제사를 빠짐없이 지냈습니다. 경화상에는 3대가 이어지며 조선 최고의 상단으로 번성했어요. 초양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서당을 짓고 과부와 고아를 도왔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의녀라고 불렀습니다. 의로운 딸이라는 뜻이었죠. 초양이 죽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울었어요. 초양아 씨,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김씨 문중은 초양의 위패를 사당에 모셨습니다. 이 씨도 아니고 김 씨도 아닌, 하지만 누구보다 친한 가족이었던 여인이었죠. 그녀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김 씨가 딸 효녀 초양지며.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초양의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다리 밑에 버려진 아기가 조선 최고의 상인이 되고 혈육이 아닌 부모를 평생 모신 효녀가 된 이야기.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피로 맺어지지 않아도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 신분이 낮아도 마음이 높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초양은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다리 밑에서 주어진 악기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제 인생은 행복했습니다. 그녀의 묘는 지금도 매년 봄이면 꽃이 가득 핍니다. 마을 사람들이 심어놓은 꽃이죠. 초양의 효심을 기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꽃 이름은 초양아, 초양의 이름을 땅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초양처럼 우리도 신분이나 혈통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돈이나 권력보다 소중한 건 서로를 아끼는 마음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양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재미없으셨다면 솔직하게 재미없다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모든 분들께 초양처럼 따뜻한 가족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족을 꼭 안아주세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